어떤 한 카페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 카페장이 거의 이제는 법적으로 사기꾼은 아니지만 수강생들이 거의 뒤통수 쳐먹으면서 이제는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서. 안녕하세요, 부룡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래간만에 부지런 초대석에서 또 한 분을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람의 색상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을 좀 모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보고 계신지, 또는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서 어떤 경험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주실지 한번 여러분들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바람의 색상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정신없이요? 정신없이 투자하시느냐고? 투자는 지금 약간 텀을 보고 있고요. 아. 왜냐면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아직 방향이, 뭔가 큰 방향은 잡혔는데 자잘한 방향들은 정책이 나오고 나서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올 연초부터는 좀 지켜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작년에 했던 것들 이제는 좀 네. 정리할 타이밍도 보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 부지런 시청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이런 사람이다. 이게 항상 되게 어려운데요. 네. 저는 지금 9년차 투자자고요. 은행을 다니다가 은행을 그만두고 나와서 현재는 이제 투자랑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사업도 여러 가지 하고 있으면서 이제 부동산도 작년에도 열심히 투자했고 법인도 내서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현업 투자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업 투자 한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달고 다룬 투자자다. 부룡님 옆에 비교하면 자, 제가 이제 우리 바람의 색상님을 모시게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프랭이 TV 있죠. 예. 그쪽에서 영상이 한번 그 조회수가 11만? 어제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11만이 나왔던 영상이 조회수가 있었어요. 그 영상 제목이 뭐였냐면 자칭 100억 부자들이 하는 짓. 예. 물론 이제 본인이 그렇게 많이 목적을 해놓고 얘기하신 건 아니었겠지만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다라는 생각이 예.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부동산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는 분들을 좀 속된 말로 깠다 이렇게 표현할 맞습니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좀 쉽게 말하면 떡상을 하신 거거든요. 그때 얘기 좀 잠깐 한번 해주시죠. 원래 그 영상은 약간 마무리 에필로그 같은 영상이었거든요. 네네. 후레기님이랑 찍을 때 후레기님이 마지막에 이제 요즘에 100억 자산가, 30억 자산가, 뭐 50억 자산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엔딩하자라고 해서 네. 엔딩 질문을 했던 건데 사실 저는 투자자기도 하지만 아까 자기소개 따른 말씀 안 드렸지만 강의도 했었어요. 이번 강의 마지막으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오프라인이나 라이브 강의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서 강사라고 소개는 따로 안 드렸던 건데 네. 근데 강의도 했었는데 제가 강의를 처음 했던 계기가 네. 어떤 한 카페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 카페장이 거의 이제는 법적으로 사기꾼은 아니지만 수강생들이 거의 뒤통수 쳐먹으면서 이제는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했었고 카페에서 알게 된 지인분들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었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저기에 갈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좀 내 강의를 듣게 해서 저렇게 투자가 그냥 쉽게 한다고 돈 다 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해주면 내가 네. 강의를 시작하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는 은행을 그만두고 원래 사업하려고 은행을 그만뒀는데 네. 사업이 아니라 강의를 첫 사업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강의 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게 그런 계기로 시작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마침 그 질문을 주셔서 최근에 특히나 이제 많이 심해지는 게 이거는 계속 와 있었지만 본인이 먼저 들어가 놓고서 그거 띄우게 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강사님들 중에서도. 그리고 저도 투자는 2014년부터 했지만 강의는 2017년 정도부터 했기 때문에 강의도 벌써 이제 5, 6년 차 정도 됐거든요. 물론 이제 연식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만큼 강사님들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또 다른 강사님들의 실제 실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듣는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냥 수강생들이 들을 수 없는 네. 그런 것들 보면은 와 진짜 어떻게 저러면서 강의를 하지 싶은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네. 그래서 좀 특히나 지금같이 시장이 많이 뜨거워진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물불 가리지 않고 검증 없이 많이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이제는 대표적인 사례로 먼저 찍고 수강생들한테 그거 좋다라고 해서 네. 털고 나오는 그런 형식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 돈들이 정말 100억 부자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 100억 부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100억 있으신 분은
10명이라면 1명 될까 말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상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도 좀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뜨끔하셨을 수 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뭐 얘기 나온 얘기는 뭐하거나 뭐라고 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누구를 뭐 딱히 타겟팅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엄청 유명 강사도 아니라서 그런지 딱히 누가 뭐 전화해서 왜 그런 얘기 했냐 이런 얘기는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강사들이 사기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네. 이게 돈 버는 게 쉬운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100억 자산 가는 그런 타이틀만 보고 따라가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다 믿고 그러지 마라라는 게 핵심 요지였으면 사실 그걸 보시고 제가 앞에서 이제 시장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풀어드렸었는데 그거를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다들 사기꾼이래 라고 하는 것만 보고 댓글 다시고 거기서 끝이에요. 이게 12만 조회수 나왔는데 일반 이론 영상 같은 경우에 조회수가 2만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거의 8, 9만 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영상을 보고 그래 역시 부동산 장타들은 사기꾼이었어 하고 그냥 끝났다는 소리거든요. 그럴 수 있었겠네요, 진짜. 이게 생각보다 아쉬웠고 사실 그 영상의 의미도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되고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했던 건데 정작 그걸로는 넘어가지 않았다는 부분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좀 그런 영상을 보면서 경각심을 얻었으면 좀 공부 좀 하셔라 라고는 약간 그런 차원이었는데 오히려 공부하는 영상보다는 그 영상에만 조금 그분이 좀 아쉬웠다. 근데 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면서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들이 지금 활동하기 정말 좋은 시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도대체 무슨 시장이길래 그분들이 활동하기 되게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마침 이 부록님이 어제 올려주셨나 오늘 올려주셨나 제가 정신이 없어서 좀 헷갈리는데 그 가치 투자나 모멘텀 투자에 대해서 부록님이 블로그에 올려주셨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올렸어요. 그 내용 보면은 이제 지금은 모멘텀 투자가 강하고 보통 시장에 이제 강세가 오래 지속되면 모멘텀 투자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모멘텀 투자라는 게 이제 주식으로 치면은 말 그대로 테마주나 뭐 이런 것들을 들어가는 투자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가치 있는 걸 사자니 가치 있는 주식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걸 사자니 이미 주식시장이 상승장이 너무 오래 지속돼서 좋은 건 많이 비싸져서 들어가기가 선뜻 손이 안 가. 왜냐면 이거 비싼 거 이미 사봤자 많이 안 오를 것 같으니까. 근데 남들이 막 비싼 거 쌀 때 삼성전자 같은 거 쌀 때 샀던 사람들이 돈 번 거 보면 나도 이제라도 주식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상황에서 주식에 대한 관심은 있으면서 선뜻 좋은 거는 가치 있는 것들은 못 건드리는 그런 시장이 되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 짜잘한 것들 중에 뭐가 좋을까를 해야 되는데 사실 초보자분들은 그거를 보는 눈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한테 의지를 하게 되고 근데 사실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주식 전문가분들도요 단타에서 계속 돈 버는 주식 전문가는 없다는 책의 태반이 그런 얘기들이에요. 저 이거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태반의 책인데 그러면 이 단타를 했을 때 전문가들도 수익을 못 내는데 그게 초보자들한테 찍어준다고 해서 그게 수익을 낼 수 있냐 했을 때 그게 아니거든요. 저도 사실 주식 잘한다는 동생들이나 뭐 지인들한테 많이 받아봤지만 제가 바빠서 여기서 매도해 형 이렇게 얘기했는데 매도 한번 못하면 그냥 물리는 거예요 그대로. 이런 투자가 되는데 부동산도 지금 그런 모멘텀 시장으로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나 부동산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정말 박탈감을 느껴지고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를 찾아가는데 이 전문가들도 본인들도 지금 다주택자들 세금 때문에 사실 웬만한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마침 수강생들이 왔어. 그럼 수강생들이 원하는 건 뻔하단 말이에요. 소액 투자로 좀 많이 부풀릴 수 있는 그런 투자들을 원하는데 나도 그럼 소액으로 사놨다가 그 소액 투자처들 수강생들한테 넘기면서 나는 털고 수익을 보고 나오고 그리고 수강생들은 뭔가 샀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안심을 하거든요. 사실 이게 돈을 벌고 안심을 해야 되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팔고 안심을 해야 돼요. 팔기 전까지 사실은 수익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매수를 하고 나면 안심을 합니다. 왠지 내가 이제 한 채 있으니까 뒤처지지 않겠구나라고 안심을 하시는데 그 심리를 이용해서 본인들 거를 털고 나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강사들도 지금 사실 수익을 매번 내기는 어려운 시장인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도 투자자인데 같이 투자만 한다고 다 묻어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 투자를 이용해서 수강생들을 이제 이용한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자기의 강사들의 네임밸류를 쓰기에 되게 지금 쉬운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위험한 시장이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더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 투자 방식이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본인도
분명히 초보 시설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 분들한테 의존하고 싶은 생각 없으셨어요? 저는 일단은 처음에 14년도에 시작을 했었는데 네. 12년도쯤에 이제는 저랑 엄청 친한 친구가 부동산 투자 권유를 했었어요. 근데 네. 아시겠지만 2012년도 수도권 시장은 진짜 엉망이었죠. 부동산을 사면 인생 망하는 것 같은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관점이었기 때문에 야 미쳤냐 왜 부동산 투자를 해? 난 그냥 주식 투자나 할래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2년이 지났는데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7,500짜리 아파트를 4채를 샀었거든요. 2012년도에. 네. 각자 1,000씩 오른 거예요. 그래서 4,000 올랐다고 매년에서 뽑은 돈만큼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주식 투자하는 직장인 입장에서 4천이면 절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면 4천을 넣고 100% 수익을 내야 4천만 원을 버는 거니까 되게 센세이션했던 부분이 있었고 네. 그리고 제가 은행원으로서 이제 은행에 오는 손님들한테 펀드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합니다. 왜냐면 실물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분할 투자하시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라고 손님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왜 실물 중에 실물이 부동산은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뒤통수를 탁 쳤던 거예요. 14년도에.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대학생 때 첫 번째 투자 수익을 크게 얻었던 게 2009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터지면서 얼마 안 됐을 때 주식을 잘 모르는데 주식 투자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돈을 좀 잘 안 쓰고 모으는 스타일에 그때 한 1,000만 원 정도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주식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식이 지금 저평가인 건 알겠어. 근데 그때는 펀드나 뭐 그때 ETF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펀드에 대한 개념이 잘 없으니까 그러면 근데 주식을 잘못 샀다가 이게 이 회사가 망해서 종이 조각이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고민하다가 생각했던 게 국민은행 주식이었어요. 왜냐면 은행은 미국도 보니까 은행이 망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서포트를 해주더라 살리려고. 네, 그렇죠. 그리고 국민은행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은행 중에 하나인데 설마 국민은행을 망하게 나라에서 그러니까. 주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국민은행 주식이 그때 재상장했나 그래서 4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그거를 1,000만 원에 샀는데 그게 1년 만에 2,0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면서 되게 느꼈던 부분이 이게 분위기 안 좋을 때 사면 주식의 지읒자도 모르는 내가 사도 돈을 벌 수 있구나. 투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되게 크게 느꼈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2014년도에 그렇게 뒤통수를 맞은 다음에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썩 좋지 않았었고 그래서 똑같은 지시감을 느꼈죠. 2009년도랑. 지금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 시기야. 지금 빨리 사야 돼.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첫 번째 투자는 사실 그 친구한테 물어봤었어요. 너 샀던 거 거기 어디야? 여기 더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샀는데 진짜 봤는데 거기가 어차피 거기 별로 안 좋은 데라서 화성시 팔탈면에 진호 아파트라는 곳이었거든요. 팔탈면에 그 아파트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편의시설도 아무것도 없고 진짜 그 아파트 하나만 딸랑했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둘이 이제 네이버 지도를 보고 앉아서 얘가 이걸 왜 샀을까? 이게 정말 우리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 채를 투자한 제 친구가 고수잖아요. 그 친구 말에 따라서 이런 투자를 한 채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기다 한 채를 더 했어요. 근데 한 채는 조금 말고 팔았고 나머지 한 채는 제가 한 6년을 보유를 했었는데 8,500에 샀었다고 그랬잖아요. 2014년도에 6년 보유했으면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 보유한 거거든요. 근데 8,400에 산 거를 8,000에 팔았나? 7,500에 팔았나? 무튼 손해보고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더 느끼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투자금 적게 들어가는 투자처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싼 아파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좋은 시기에 6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파트였거든요. 2000년식 아파트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떨어져서 팔았어요. 지금 최근에 시세 보니까 1억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반대로 또 올라갔다. 이제야 1억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게 공시지가 1억 이하가 그렇게 핫했었는데도 이제 1억을 찍었다는 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시사하는 부분이 엄청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 제가 목표로 삼았던 게 2015년도에는 무조건 많이 사야 된다. 그래서 한 달에 한 채씩 사자가 목표였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채씩 사는데 다 똑같은 방식을 써보지 말고 분양권도 사보고 뭐 재개발 재건축 중에 뭐 이런 것들도 사보고 여러 가지를 사보자가 2015년도에 목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2015년도가 끝났을 때 13채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동안 일단은 저는 이제 대세 상승장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종류별로 사자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 자체가 지금은 내가 실수를 해도 잃지는 않고 오히려 실수를 해도 벌 수도 있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경험을 여러 가지를 해봐서 내 지식 수준을 높여놓자. 그리고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 그때 난 많이 벌고 시장 떠날 거야. 약간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서 그래서 강사님들한테 좀 기대려는 부분이 조금 적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도 워낙에 조금 의심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저는 항상 그때 그 시절에 엄청 유명한 강사님 강의를 들을 때도 제가 납득이 안 되면 저건 아닌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의심을 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데이터를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미 많이 투자를 한 상태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도 가입을 했던 거였고, 그래서 그 카페에서 제가 그 사람 때문에 투자를 한 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상 당한 건 없었는데 지인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저는 말렸죠. 그것도 이거 좀 아닌 것 같다고 말렸는데, 이게 강사님들한테 한번 빠지면 주변이 안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 신뢰가 생기면.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고 결국에는 이제는 제가 강의하고 이제 나름 뭔가 활동하고 있으니까 나중에서야 이제는 당했다는 거 알고 이제 저한테 와서 다시 또 물어보고 이러시는 경우도 많았고, 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강사님들한테 좀 기대려는 부분이 적었고, 이걸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유명한 강사님이라도요 100발 100중 다 맞힐 수는 없고요. 한 100발 중에 90발만 맞춰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시는 진짜 강의 안 하시는 실전 투자 하시는 분 중에 1년에 한 200채, 300채씩을 사고 팔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조차도 그렇게 많은 거래를 하는데 100발 100중 하지는 못하세요. 얘기 대충 들어보면 한 10에서 15% 정도는 손해보고 파시는 건데, 그거 대신에 이제 다른 쪽에서 85%에서 버니까 그걸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익이 돼서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 형식으로 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틀리고, 또 항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안에 갇혀 있어요. 저도 제가 투자한 건 아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상가 토지에 대해서 보는 시선은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저도 그리고 하락장을 못 겪어봤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TV에 나와서 부령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되게 감격스러운 게, 저는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뭐였냐면요, 하락장 때 지금 강의 활동을 하고 있는 강사분들이나 아니면 칼럼을 쓰고 있는 칼럼니스트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이분들이 그때도 계속 오를 거라고 얘기했으면 사실 그냥 아무 논리도 없이 이 사람들은 항상 상승에만 베팅하는 사람들인 거고, 좋은 시장에서 계속 하락에만 얘기를 했으면 하락에서 베팅했던 사람들일 거라서 그러면 신뢰성이 안 가니까, 저는 제일 먼저 공부를 했던 게, 그래서 지금 활동하는 투자자분들이 과거 하락장 때 어떤 글을 남겨놨었지를 되게 많이 체크를 해서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는 많이 봤던 글 중에 하나가 부령님 글이었어요. 부령님 저를 의심하셨구나. 부령님이 그때 강의는 안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 맞아요. 부령님을 의심했던 건 아니고, 그렇게 오래전부터 글을 남겨놓으신 분이 몇 분 안 계셨어요. 그분 중에 이제 부령님이 계셨고, 부령님이 또 은행원 출신이셔서 저랑 이제 약간 은행원에 대한 경험치가 비슷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도 더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고, 부령님의 글을 통해서 저는 하락장 때 투자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부분들을 배우고 투자 시장에 진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저한테는 스승님 같은 분인데, 아유, 네. 이렇게 옆에서 얼굴 뵙고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와서 되게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좀 왔던 부분들이 있고,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드렸던 게, 저는 처음부터 하락장부터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락장을 직접 경험해 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제 경험치에 사실은 갇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강사들, 모든 스승들이 그 자기의 경험치 안에 사실은 갇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들은 그 경험치와 그 자산 상태와 그 시기에 맞았던 거지, 여러분의 자산 상태와 여러분의 시기와 맞는 얘기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항상 들으실 때 필터링해서 나에게 그럼 이게 맞는 얘기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할 때 항상 드렸던 말씀은, 명제화 시키지 말아라, 모든 것들을. 예를 들면 역세권 투자가 답이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그래 역세권 오케이 알겠어, 역세권 주변 아파트 사야지, 이렇게 그냥 명제화 시켜버려요. 역세권 아파트는 좋다라고. 근데 저는 항상 명제화 시키지 말고 이 명제가 왜 도출됐는지 이유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보통 역세권 아파트가 좋은 건 주변에 역세권이다 보면 이제 편의시설들이 많이 갖춰지니까 상권 때문에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직장 같은 데 출퇴근하기 편한 교통편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좋은 건데, 그럼 역세권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해서 상권도 형성이 주변에 안 돼 있고, 호선이 일자리를 연결되지 않는 호선은 역세권의 의미가 없는 호선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들을 명만 있으면 역세권은 마시니까 역세권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명제 한마디에는 그 명제를 내뱉은 투자자분들이나 그 강사분들의 많은 경험이 집약이 돼서 한마디의 명제로 나오는 건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투자를 하시면
되게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모든 강의를 듣든 어떤 걸 하실 때 명제를 명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 시기와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좀 한번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를 한번 되새겨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조금 실패하는 투자를 많이 피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람의 색상님 같은 경우는 초보 시설부터 그러니까 일단 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 원리를 좀 어느 정도 맞습니다. 이해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지금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공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공식이 도출된 이유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름대로 좀 성공 투자를 하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